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 일요일 발표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대결에서 크게 승리하는 여론조사의 조사 개요가 이상하다고 어제 아침 저희가 방송에서 지적했었습니다. 3월 같은 조사에서는 국번 8천여 개를 무작위로 사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불과 60개 국번만 사용했고 결번 등의 이유로 비적격이 된 번호의 비율도 3월에는 60%가 넘었다가 이번에는 8% 불과했습니다. 무작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90% 이상의 번호가 적합했다는 거죠. 중앙선관위 역시 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판단해 업체 데이터를 요청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 의도를 담은 여론조사 과거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경우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이고 범죄죠. 이번 여론조사에 그런 조작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런 지시를 내린 범인을 찾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스가 너무 많아요. 예. 빨리빨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뉴스는요? 네, 무트로 오른 세월호가요, 심각한 선체 변형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소금물을 머금은 금속이 공기와 접하면서 빠르게 부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몰하면서 해저면에 부딪힌 배 뒷부분은 좌우로 뒤틀리고 일부 함몰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세월호는 이렇게 사고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선체가 올라온 그 장면을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슬퍼요, 보니까. 예. 배 자체가 슬프다, 사실은. 네, 또 하염없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미수습자나 유가족들 등을 보고 있으면요, 또 더 슬픕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최순실 씨가 최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50통 정도의 손편지를 받았다라는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손편지가 내용이 비난인 겁니까? 아니면 예, 일종의 팬레터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팬레터. 예. 한 남부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 말에 따르면요. 남부교도소에 요즘 보이스피싱과 스포츠토토 관련 범죄로 들어온 수용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최순실 씨에게 손편지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 서신교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도소로 옮기면서요. 그 제한이 풀려서 요즘 이런 편지가 계속 득달같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교도소가 이제 스포츠토토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들이 많고 그분들이 편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롤모델이죠, 롤모델. 나도 저 정도로 크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예, 최순실 씨 처음에 한두 장 읽다가요. 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할 일도 없으니까 다시 읽을 거예요 아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가요. KBS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8일 9일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어서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데이터를 받는 대로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확실해두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지적했다는 거 먼저 밝혀두고요. 사실 이 여론조사, 이 선거 기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꼼꼼히 보는 게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식으로 튀는 케이스는 처음 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010 다음에 4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국번이. 그러면 1부터 10까지 10개가 가능하죠. 첫 자리가. 근데 총 4자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0개의 전화번호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자리 수를 통해서. 근데 그중에서 8,000개를 썼다는 거죠. 지난 조사에서는. 이거는 꼭 몇 개를 써라고 하는 규칙은 없어요. 근데 모집단이 충분히 커야 되니까 1,000개 이상을 보통 사용하고 8,000개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번 조사는 그중에서 국번을 60개만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네. 근데 이 60개 국번이 혹여라도 특정 지역이거나 특정 직업군이거나 혹은 특정 답변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군집이거나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왜 골라냈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이상한 케이스는 처음이어서 조사 기호를 이거는 그 KBS나 연합뉴스에 조사 기호 발표에도 없어. 이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 개요가 발표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표준표. 그 표를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체크하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것은 이제 그렇게 국번도 적지만 무작위로 걸었는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나왔다는 거죠. 네. 대단히 이상한데. 선거 기간에는 모든 여론조사의 조사 기호를 사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기자들에게는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이 이걸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도하는 기자들은 최소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유무선 비율도 좀 따져봐야 되고. 이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어제 지적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업체에서는 자신만의 해명이 있겠죠. 예, 반박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문제 없다고 하고요. 네.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전화번호 개수가 줄어든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전화를 걸어보지 않고 그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조사 기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면 획기적인 방법인 거죠. 무작위라는 건 상대가 누군지 따지지 않고 돌리는 건데, 90% 이상이 있는 번호로 무작위를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이 그분들에 의해서 개발됐다나요? 굉장히 획기적인 조사 건가요? 대상에게 3번 전화를 걸어서 응답을 받는 콜백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론조사 전문으로 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체크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거에 실제 의도를 담은 목표 수치를 제시하고 그 수치가 유사하게 나오도록 미세한 문항의 조정이라든가 혹은 조사 기법의 조정이라든가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준 적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답니다. 마음을 먹으면. 네.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는 알죠. 업계에서는. 이거 기술이 들어갔구나. 하지만 또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론조사를 너무 믿지 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수치를 통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 방송이 수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의구심이 가는 조사 방식이나 의구심이 가는 조사 개요가 있다면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기에 과연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가 기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여론조사 특히 선거 기간에는 특히나 기자들은 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그냥 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걸 검수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5분만 쳐다보고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전화해보면 알죠.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해서 저희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통계 분야, 네. 특히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하고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잠시 후 인터뷰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부터 갑자기 4월 한반도 위기설이 돌고 있는데요. 정치권도 관련해서 초긴장 상태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5월 9일 대선 이전에 북한의 태도 변화 시한을 정해놓고 이후에 대북 단독 행동을 나설 것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확인되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떠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항공모함을 직결시키고 전략전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요? 예. 미국이 북한을 단독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예, 물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물론 예. 확인되지 않은 뉴스일 뿐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어제 하루 굉장히 돌았습니다. 예. 단독 행동을 미국이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장관과 인터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뉴스가 나오자 또 정치권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네, 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요,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걸 걸고 한반도 전쟁 막겠다라고도 밝혔고요. 또 문재인은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빠른 대응이긴 했습니다. 어제 뉴스에. 자, 다음 뉴스는요? 다음 후보들은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년층 공략을 위한 정책 발표와 경제개혁 의제 강조를 위한 젊은층 지지율 수복에 나섰는데요. 과거 국민적 청년 멘토였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분야에서 지지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요, 어제 관련된 행사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취약 지지층을 공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자, 다음 후보는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제 경남도지사 퇴임식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는데요. 또 강성노조와 정교조를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막말 또한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요구는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강성 보수 입장에서는 노조와 정교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막말이 아니고 예, 센 발언이긴 한데요. 풀 워딩을 보면 예, 그분들한테는 약속인 거죠, 약속. 예. 자, 다음 후보는요? 바른정당의 유승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전혀 없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다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양보수 후보 중에는 지지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단일화를 이분을 대상으로 먼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하도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하면 대부분 이거부터 물어보니까 짜증도 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전혀 없다고 지금 말한다고 해서 15일까지 완전히 가능성이 없을까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후보 자신은 전혀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다른 후보들은요,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제 개헌을 위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과감한 제안인데.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은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죠. 자, 또 마이너 후보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네, 잘 모르시겠지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출마 선언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예, 그리고 어제 입장도 냈는데요. 전직 기무사령부 지휘관 20명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선언하자 그에 대해서 양심을 팔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로 가장 크게 보도된 대선 관련 발언이었어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찾아갔던 것도 뉴스가 꽤 나왔었습니다. 아, 그랬죠. 접견 거부됐다고. 예, 하지만 편지는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각 후보들을 한번 쭉 일별해서 브리핑을 해볼 시간이 부족하네요. 짧게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의 강점은 이제 적극 투표층에서의 강세, 표 충성도가 강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약점이 이거죠. 결속할 만큼은 다 결속한 거 아닌가. 이 약점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이제, 본인은 그렇게 불려지길 원하지 않지만 반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선의 대표 선수가 됐죠. 이건 구도의 힘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래 구도가 만든 지지율은. 그게 최대의 강점인 거고. 약점은 이제 보수 진보 양쪽에서 표를 얻어야 되는 딜레마에. 많이 나온 얘기인데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후보들의 어떤 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는, 본인 혼자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점이 있어요. 최대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최대 약점이죠. 본인이 판을 짜야 돼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만큼의 서포트를 하기 힘들다. 당의 힘이 빠져서. 유승민 후보는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최대의 적이죠. 네. 후보 자질은 훌륭한데 말이지.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낮으면 우리나라 대선의 표심 특성상 표를 주지 않는 거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네. 정의당도 마찬가지죠. 사표 방지 심리. 오랫동안 당해왔던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 부정의 최대 피의자죠.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의당 지지자들이 흔들리게 되는 양상. 이런 딜레마가 이들 후보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대선이 진행되면서 이런 문제들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크게 앞선다는 지난 9일 KBS와 연합뉴스의 여론조사 표본 추출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선관위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샘플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죠. 김재광 아이오와주 통계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방송 섭외는 저희가 아침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드렸으니까 저희가 먼저 했는데 어젯밤에 JTBC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먼저. 예.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배신을 하시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샘플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표본을 추출하느냐. 그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조사에서 표본 추출, 샘플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이상한지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쉬운 것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4월 초쯤에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루 조사만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고서 네. 그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2, 3일은 걸려야 하는데 네. 하루 만에 조사를 하면 결과가 좀 더 그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하루 만에 보통 2, 3일에 하던 거를 예. 하루 만에 하는 걸로 바꾸는 그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뭐 한두 서베이가 아니라 여러 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은 여론조사들이 하루 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 결정을 누가 일괄적으로 했을까 이런 의심부터 하셨다고요? 어허. 이게 좀 그게 뭐 제가 다 꼼꼼히 체크한 건 아니지만 예. 일단 하루 만에 조사했다는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네네. 한 군데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저는 그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번 주말에 좀 시간이 좀 나서 예. 그 KBS 연합뉴스의 그 결과와 관련하여서 예.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기재된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개요를. 그런데 예. 선관위 산하에 여심이라고 하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게 돼 있죠. 예. 조사 개요가. 예. 네, 등록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거기에 모든 웬만한 정보가 다 있거든요. 저도 거기 가서 봅니다. 거기 예. 보니까 예. 네네. 거기 보니까 그 유무선 그 RDD 이메일 예. 걸기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무선 전화 조사에서 국번이 60개만 조사된 걸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는데 그 60개만 조사한 것이 왜 이상한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그 동일한 회사에서 이게 지금 매월 정기 조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서베이를 매달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보통 중간에 그 방법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조사는 이상하게도 3월 조사하고 너무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예. 뭐 우연인지 예. 아니면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조사에서 보면 유선이 10만 6천여 명, 예. 무선이 12만 명의 대규모를 컨택을 해서 예. 총 2천 명의 응답을 얻어냈는데 반해서 예. 4월에서는 유무선 각각 3만 명만 컨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월 조사에서는 대규모로 조사를 했는데 네. 대규모로 컨택을 했는데 4월에서는 그냥 소규모로 시작부터 예. 또 이제 그 추출틀 만드는 것부터 3만 명으로 딱 시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RDD 무선 전화에서 그 010 다음에 나오는 네 자리 숫자 번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만 개가 있는데 이 네네. 번호 중에 3월에는 8천여 개를 돌렸어요. 그죠? 국번 네 자릿수 10만 개 중에 8천여 개를 네네 그렇죠. 예, 8천여 개를 8천여 대상으로 개 국번을 했죠. 예. 예, 돌렸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줄어들은 것이 네. 4월에는 10만 개 중에 그중에 딱 60개만 국번을 선택해서 돌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조사 대상 규모가 확 줄어들었는데도
2,000명 응답은 또 그대로 얻어냈어요. 응답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국번은 줄였는데 전체 샘플 수는 같으니까 각 국번당 조사된 번호 수는 늘어난 것이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한 지점이 이제 소위 비적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팩스 번호라든가 결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적격으로 판정되지 않는 번호, 그렇죠. 조사 대상이 아닌 번호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아니면 회사 번호일 수도 있고요. 네네. 이 비적격 사례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사 회사에서는 이 네. 샘플링 방법이 RDD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의 걸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RDD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그 비적격 비율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대략적으로 30-40%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3월 조사에서도 그게 50%가 넘었었습니다.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60%. 네네, 60% 가까이 됐었는데 네. 비적격이. 예. 그런데 이번 4월 조사에서는 유선 2,460, 무선 2,650 해서 10% 미만입니다, 둘 다. 자, 비적격이 10% 이하라는 건 걸었다고 네. 하면 결번도 아니고 팩스 번호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쓰는 번호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걸었다는 얘기죠. 예. 어떤 방식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번호는 다 이제 걸러내고 빠지고 예. 빠지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만 전화가 갔다는 얘기네. 실제 전화번호한테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상한 지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작위로 걸게 되면 절반 가까이는 결번이거나 그 개인이 사용하는 번호가 아닌데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조사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3월 달에도 그게 50%가 넘었는데 4월 달 조사에는 걸었다 하면 90% 이상이 사람이 사용하는 번호였다는 거죠. 무작위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네, 무작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소위 샘플링의 전문가로서 하실 말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작위가 되나요? 네. 예,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작위의 정의가 뭐냐라고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무작위랑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작위랑 그럼 다른 거냐라는 것이죠. 순수한 무작위라고 한다면 예.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난수를 발생시켜서 전화번호를 생성을 하면 예. 그걸로 걸어서 그게 만약에 이상한 번호면 무효 처리를 하고 예. 다시 걸고 그런 게 반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아무튼 비적격이 상당히 걸러내지고 나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가지고 컨택이 됐다는 얘기니까 예. 뭔가 무작위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무선 전화 조사에서 사용된 국번이 예. 단지 60개뿐이라는 것이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조사에서는 8,000개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예. 4월 조사에서는 한 국번당 예. 100개의 전화번호를 돌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국번 내에 이게 그 샘플링에서는 이게 짐락 추출이라고 하는 건데 클러스터 샘플링. 예. 그 클러스터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 클러스터 샘플링은 급내 상관 문제가 발생하는 에서 더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 교과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짧게. 왜 더 위험한 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같은 국번 내에 예. 사람들이 동질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랜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통계 신뢰성에서 더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같은 국번이라면 예를 든 겁니다만 같은 지역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식의 통계적으로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특성을 가진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네. 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유선 전화에서 이거는 무선은 아니지만 만약에 유선 전화에서 서울 강남 5로 시작되는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렇게 뭐 5, 4, 7 뭐 이런 데는 예. 이제 강남 쪽이니까 네.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 좀 비슷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특성들이 들어가게 된다. 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그게 100명을 뽑았더라고. 그러니까 100명을 거기서 조사를 한 게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100명을 한 거랑 다른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4월 조사에는 그런 위험성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그렇죠. 그 60명이, 그러니까 60개의 국번이 랜덤이냐. 네. 아니면은 또 그게 어떤 개입이 들어갔냐.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 나쁜 방법을 사용했느냐는 것이죠. 굳이. 그냥 랜덤하게 하지 말고. 예, 그렇죠. 왜 굳이 그 나쁜, 더 안 좋은 방법을 사용을 했냐는 거죠. 그냥 랜덤하게 했으면 될 텐데. 더군다나 3월에는 그렇게 랜덤하게 했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도 바로 하루 만에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쁜 샘플링의 방법이다. 이게 누가 일부러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나쁜 방법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선관위에서는 조사가 들어갔고 또 업체에서는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어떤 노하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 선관위 조사 결과로 그런 의도나 아니면 그 업체 해명으로 의혹이 해소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무슨 음모론 이런 식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냥 나타난 증거만을 사용해서 네.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당 조사 회사하고 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께서 판단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조사 회사들이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왜곡한다면 그건 여론조사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여론조사 산업 자체의 그 존립 근거를 위협시키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마치 제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제 학자적 소신을 버리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랑 동일하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뢰사회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본격 선거운동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고, 청취자들은 당연히 대선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여론조사에 노출되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의혹이 있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걸러낼지, 어떻게 제대로 여론조사를 볼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주신다면요? 먼저 그 선관위 산하에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그 조사 관련 기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참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조사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 기간 내에 정상적인 응답자를 모집하기 어려우므로 조사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편법을 쓰게 될 유혹을 느끼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사 기간이 충분한가? 예. 즉 적어도 2이틀 이상의 조사 기간을 산정하고 예. 거기에 주말이 끼어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선 비율이 좀 높다 이런 것은 좀 편향의 위험이 좀 있으니까 더 높은 것이니까 예. 그걸 좀 감안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광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인터뷰 중에 네 자리 숫자 국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만 개라고 말했네요. 만 개입니다. 네, 정정합니다.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중국 접경 지역의 병력이 집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반도 정세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이 어제 하루 인터넷에서 요동쳤습니다. 이 문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반도 전쟁 위기 아니냐, 칼빈슨 항모 전단이 출동하고 접경 지역에 병력이 집결했다. 그래서 전쟁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어제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예, 현실적으로는 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는요? 자꾸 시리아하고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어쨌건 그리고 핵무기가 없고 미사일도 그렇게 신동 없고 반면에 죄송합니다. 장관님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은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지는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끊고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미국 칼빈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 병력이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자 어제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SNS가 많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를 빼고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북침설 혹은 폭격설이 꽤 많이 돌았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예. 네, 장관님.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기는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그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하셨죠? 네네. 대만발 그 뉴스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집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이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6.25 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순망치한.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 수 없고, 또 하나 지금 무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평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무다웨이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 잘 전달하면은 북한도 함부로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지만 네. 어쨌든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이번에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에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지금 남한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고 미군이 한 1만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북격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그 철수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함부로 못하죠. 뭐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여러 가지 장사선폭 쏘면은 한국 사람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뭐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예. 6.25 때하고도 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전쟁의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지금 증권시장이 출렁거리고 달러 환율이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경제 아주 안 좋아요. 자,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이제 칼빈 스노우를 재출동을 시킨 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하는 의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어느 정도 와 있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북한이 실제 압박을 느낍니까? 느끼죠. 더구나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입니다. 21일까지 지금 계속되게 돼 있죠. 지금 칼빈슨 호는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쪽으로 오고 있지만 이미 지금 일본 쪽에 로널드 레이간 호라는 항공모함이 또 와서 더 버티고 있습니다. 예. 서해에는 중국의 야오닝 호라는 항공모함이 거기 또 들어와서 훈련하고 있고 이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지금 항공모함이 미국 것이 2대, 중국 것이 1대 이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러 대 와 있군요. 그것 때문에도 그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정말 참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쟁까지는 안 벌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 속담에 마른 번개는 치는데 비는 안 온다는 말이 있고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란해도 지나가려고 보지만 어쨌건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되고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미국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뭐 적극적으로 나설 정부 자체가 지금 거의 와야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대선 후보들이라도 나서야죠. 그렇군요. 자, 대선 후보들이 예. 자기들끼리 그 네거티브만 하지 말고 요즘 뭐 안모닝, 문모닝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북모닝, 미모닝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좀 이러지 마라. 북한 문제의 출발점 바로 이게 북한인데 북한 정말로 핵과 미사일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질로 삼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짓 하지 마라. 강력하게 유력 대선 후보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말로 딴짓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북한 하면 또 이제 벼랑 끝 전술로 유명하고 사실 그 전술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북한이 이렇게 뭐 항공모함 막 몇 대씩 오고 주변을 둘러싸고 하면 자신의 힘을 보여주느라고 뭐 국지적으로 도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예, 그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5일이 오늘 지금 저쪽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려요. 예. 근데 최고인민회는 뭐 별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4월 15일이 김일성 탄생 105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 25일이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이 됩니다. 이 15일부터 25일 그 전후 요게 지금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네들로서 북한으로서는 소위 촉포를 쏘아 올린답시고 지금 뭐 핵실험을 육사를 한다든지 또는 좀 더 지난번보다 사거리가 늘어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항공모함이 지금 2대나 와 있고 이러는데 중국도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의지를 읽었기 때문에 중국도 직접 적극 나서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거는 좀 최소한도 이 4월에는 좀 자제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히려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는 4월 21일 이후 그다음에 4월 25일 건군 85주년 기념 이때가 어떤 점에서는 지금 군사력 시위가 막 끝나고 미국의 공백기죠. 예. 그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하고도 그런 문제를 좀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핵실험이라든가 큰 액션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과시, 이런 것들도 미국은 지금 트럼프 정권 초기이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첫 번째 액션이기 때문에 미국도 과잉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이런 게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판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북한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 주자들도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좀 보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그 네거티브만 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는 좀 모일 수는 없지만 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예. 자,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의 한국 특별대표죠. 3호 특별대표. 이 우다웨이가 서울에 들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국의 우다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어떻습니까? 좀 평양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평양으로? 서울 갔다가. 요새 평양 들린다고 그러는데, 아마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번에는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경우에 정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겠죠. 미국이 또 중국에 그런 부탁을 했으니까 그 정도 어떤 점에서는 역할을 해줘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면에서 중국이 조금 반대가 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역할을 좀 해주고, 미국 요구하는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무역 문제에서 중국이 좀 챙길 걸 챙겨야 된다면, 우다웨이가 확실하게 평양에 가서는 김정은 북한한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주문을 또 우리 정치권에서 좀 해야 돼요. 우다웨이 확실하게 좀 해달라. 그렇군요. 이왕 갈 바에는. 우다웨이가 괜히 서울에 들렸던 게 아니군요. 서울 갔다가 이제 평양에 가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 취지도 설명하고 서울에 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메시지 들고 평양으로 갈 것이다. 중국 채널이군요. 우다웨이가.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제 중국 얘기를 잘 안 듣는 걸로 그동안 평가됐는데 이렇게 우다웨이가 평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중국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이번은 미중 정상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막 여기 한반도 주변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말을 그냥 무시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니 그렇게 물론 무모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짓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거 선택하는 거 보면은 절묘해요. 나 지금 94년에 폭격설이 나왔을 때 김일성이지만 그 당시는 김일성이 살았을 텐데 남북 정상회담 제안하는 거 보고 참 귀신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조심할 겁니다 아마. 벼랑 끝 전술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걸 챙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죠. 벼랑 끝 전술도.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4월이 굉장히 이제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날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미훈련이 21일 날 끝나는데, 한미훈련이 끝난 이후에 북한이 무슨 움직임을 가진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가령 이제 장거리는 아니라도 서해상으로 동해상으로 좀 거리가 좀 나가는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미국과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도 한미는 협조하면서 그런 무력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게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 혹은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화하는 거나 받고 앉았고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웃으시는데 난 지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하신 거군요.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아있고 당선되면은 한 달 이내에 취임할 사람들이 예. 그러고 싶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